20년 전 서울 뒷골목을 지배했던 전설의 여자, 남부파 누님 미향.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다시 나타났을 때, 누님,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신뢰, 묻혀버린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 60대가 된 미양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그곳엔 국화꽃 향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미양은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인 채로 검은색 낡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죠.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년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강병구 씨 빈소 맞나요? 미양은 접수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20년 만에 들리는 아버지 이름에 대한 떨림이 묻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무실입니다. 직원의 대답을 들은 미양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바닥에 울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경문 소리와 향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자 미양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 그 얼굴은 기억 속보다 훨씬 늙어 있었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피부, 그리고 여전히 강인해 보이는 눈빛까지. 미양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빈소엔 몇 명 되지 않는 조문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고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상 위에 놓인 영정 사진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사진 속에서도 그 특유의 굳은 표정이 드러나 있었죠. 미양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상 위엔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연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대패, 끌, 망치, 모두 손때가 묻어 있었죠. 특히 대패엔 수십 년간 나무를 깎아온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미양은 그 연장들을 만져봤어요.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수없이 잡았을 그 도구들을. 미양은 그 연장들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는 소리, 톱밥 냄새, 그리고 늘 바쁘다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던 아버지의 뒷모습까지. 그때는 미워했는데 조문객 중 한 분이 미양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딸입니다. 미양의 대답에 그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고인이 늘 딸 자랑을 하셨는데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 말에 미양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락도 끊고 지낸 지 몇십 년.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병원에서 혼자 계시다가 마지막까지 혼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서 아무도 곁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잘 웃지 않던 아버지답게 사진 속에서도 무뚝뚝한 모습이었죠. 미양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지막 길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때 장례식장으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과 함께 장례식장 문이 활짝 열리며 찬바람이 빈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당당하게 들어왔죠. 앞서 걷는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땅콩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범한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백철수가 땅콩을 입에 넣으며 씹는 소리가 고요한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을 흘깃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목수 아저씨 빈소구나. 백철수의 목소리는 조문하러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만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미양은 뒤쪽 구석에 앉아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20년 전 조직 생활을 하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저들은 분명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철수는 상 앞에 서서도 합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콩 껍질을 바닥에 버리며 말했어요. 목수 주제에 깝치다가 이런 꼴 난 거 아냐? 돈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 순간 빈소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상주 역할을 하던 강병구의 조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삼촌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빚이 없어지나? 백철수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상 위에 소주병을 탁 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영정 사진이 흔들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빌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훨씬씩 넘어. 조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무서워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백철수는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빚은 가족이 물려받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백철수는 조카의 뺨을 툭툭 건드리며 조롱했습니다. 조카는 그 모욕적인 행동에 몸을 움츠렸죠. 삼촌이 빌린 돈을 왜 제가? 왜?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냐? 백철수의 부하 중 하나가 조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배를 가격했어요. 조카는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조문객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빈소엔 백철수 일행과 미양, 그리고 쓰러진 조카만 남았어요. 백철수는 조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너도 내 삼촌처럼 될 줄 알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 구석에서 미양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그 손, 다시 못 쓸 줄 알아. 백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동시에 뒤돌아봤습니다. 거기엔 평범해 보이는 60대 여성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줌마? 백철수가 미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안 들려? 그 더러운 손 다시 못 쓸 거라고 했잖아. 백철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딸이 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듣던 백철수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거죠. 잠깐, 너 혹시
백철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설마, 남부파, 누님? 그 순간 빈소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철수의 부하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미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마치 잠자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백철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가 중얼거린 남부파 누님이라는 말이 빈소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의 부하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설마, 정말 누님이십니까? 백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조직가에서 누님이라는 존재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남부파의 실질적인 보스였고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양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철수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진짜 돌아오신 겁니까? 그 순간 다른 부하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들은 과거 남부파 조직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철수만 서 있었지만 그의 다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누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백철수가 어색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여전히 아버지의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양이 상위에 놓인 아버지의 연장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오래된 대패, 끌 망치, 모든 도구에서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미양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했거든요. 평생 나무만 깎으시며 사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고생을.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카가 신음하며 일어났습니다. 미양이 조카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괜찮아? 네.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조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조폭들이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미양이 천천히 일어서서 백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백철수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백철수? 미양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철수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누님, 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양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백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저희는 그냥 돈을 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빌려줬다고? 미양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백철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사채 써서 노인네 괴롭힌 게 빌려준 거야? 죄송합니다,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백철수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미양은 아버지의 연장 중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쇠망치였죠. 그 망치를 보며 미양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이 망치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살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신 분이야. 망치를 든 미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런 분을 괴롭혀서 죽음으로 내몬 게 너희들이야. 백철수는 더욱 바짝 엎드렸습니다. 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양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백철수는 죽으림을 다해 용서를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미양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양아,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는단다. 미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망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 백철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지? 네. 누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겠네. 백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에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빛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네, 누님. 알겠습니다. 미양이 조카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카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백철수와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빈소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양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다시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가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하지만 미양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철수 같은 소규모 조직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분명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거였어요. 미양은 아버지의 연장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다음 날 미양은 서울로 향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옛날 골목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양은 과거 남부파 조직의 본거지였던 을지로 일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20년 전 그녀가 지배했던 영역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변했네. 미양이 혼잣말을 하며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대호식당이라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미양은 그 식당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남부파 조직원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었거든요. 식당 사장인 문대호는 조직의 막내였고 미양을 누님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전보다 훨씬 나이든 문대호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양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누님? 정말 누님이십니까? 대호야, 잘 지냈니? 문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미양은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러 왔어. 그런데 백철수랑 이상한 놈들이 와서 난리를 치더라고. 문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청산의 놈들 말씀이십니까? 청산의? 네. 요즘 이 동네를 주름잡는 조직입니다. 예전 우리 남부파 영역을 다 차지했어요. 미양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부파가 없어진 후에? 네. 누님이 떠나신 후 얼마 안 돼서 조직이 와해됐어요. 그때 박두칠이 문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박두칠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두칠이가 뭘 했는데? 미양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두칠은 과거 그녀의 오른팔이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배신했습니다. 누님이 떠나신 틈을 타서 조직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청산회의 배후에 있어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로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청산회를 조종하고 있어요. 미양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박두칠이 배신자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가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놈이 내 아버지를.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청산회가 하는 일이니까요. 문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복수하실 생각이세요? 미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 그 말이 입에서 맴돌았어요. 대호야, 나 도와줄 수 있어?
누님 말씀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청산에는 예전 우리와는 다릅니다. 훨씬 조직적이고 경찰과도 유착되어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미양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세상이 더 복잡해졌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님이 돌아오셨으니 문대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남부파 시절 미양은 그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일단 정보부터 모아줘. 청산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박두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누님. 문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누님 조심하셔야 해요. 박두칠은 누님이 돌아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백철수가 어제 보고했을 거예요. 그놈은 박두칠의 직속 부하거든요. 미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미 탄로난 상황이었어요. 그럼 두칠이가 움직이겠네.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미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호야, 혹시 예전 조직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어? 몇 명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들 나이 들어서 상관없어.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줘. 누님, 문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님도 이제 나이가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내가 늙었다고? 미양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20년 전의 카리스마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미양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혼을 그냥 둘 수는 없거든. 문대호는 미양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그가 따르던 누님이 돌아온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누님.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미양은 식당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두칠, 그 배신자와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미양은 유해를 선산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문대호가 작은 승합차를 준비해 주었고 조카도 함께 동행했어요. 누님,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청산의 놈들이 움직이고 있다던데. 문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걱정 마. 아버지 모시러 가는 길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미양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박두칠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승합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파주의 작은 마을이 목적지였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미양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고향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미양이 무릎 위에 놓인 고람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길을 막았어요. 누님, 저게 뭐죠? 문대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말했습니다. 뒤에서도 차 한 대가 따라붙어 퇴로를 차단했어요. 청산의 놈들이네. 미양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7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들은 승합차를 포위하며 다가왔습니다. 누님, 어떻게 할까요? 문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양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연장 중 하나인 장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그녀가 애용하던 무기였습니다. 나 아직 뼈는 안 썩었어. 미양이 장도리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아줌마, 나와. 한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미양은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나갔어요. 오랜만이네, 남부파 누님.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청산회의 간부급으로 보였어요. 박두칠이 보냈지? 맞아. 형님이 아줌마를 보고 싶어 하시네. 미양은 장도리를 자연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미양을 둘러쌌어요. 아줌마, 순순히 따라와. 그럼 다치지 않아. 다치는 건 너희들이야. 미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첫 번째 남자가 미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의 움직임이 더 빨랐어요. 장도리가 번개처럼 움직이며 그의 손목을 타격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다른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미양은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며 장도리로 연속 타격을 가했어요.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한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미양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요. 단 몇 초 만에 4명이 쓰러졌습니다. 남은 3명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이런 미친. 선글라스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다른 2명도 각각 무기를 들었어요. 미양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투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전이 그리운가? 미양이 장도리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술 고수 같았어요. 선글라스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이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강타했어요. 남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문대호가 뛰어나왔어요. 누님. 문대호가 미양을 향해 날아오는 칼을 막으려다가 옆구리가 다쳤습니다. 대호야. 미양이 달려가 문대호를 부축했습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문대호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미양을 걱정했습니다. 미양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장도리를 꽉 쥐고 남은 적들을 노려봤어요. 너희들. 하지만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청산의 남자들이 서둘러 차에 올라타며 도망쳤습니다. 선글라스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날 거야, 아줌마. 미양은 문대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조카가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누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 모시는 게 먼저예요. 문대호가 들것에 실리면서도 걱정했습니다. 바보야, 사람이 먼저지. 미양이 문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미양은 아버지의 고람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딸이 이 모양이에요. 조용히 모셔다 드리지도 못하고. 미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두칠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미양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결심을 다졌어요. 박두칠,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서울 변두리 허름한 여관, 미양은 낡은 침대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묘지 습격 사건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문대호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미양은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연장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미양과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가족 사진들. 시간이 발해서 색이 변해 있었지만 그 속의 행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미양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가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미양의 이름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미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언제 쓰신 걸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몇 장의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미양아. 첫 문장부터 미양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내가 평생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죄를 안고 간다. 나는 널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 거다. 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조폭이라는 게 무서웠던 거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미양은 유서를 읽으며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남부파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밤 미양은 라이벌 조직과의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딸이 사람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 모습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양이 다가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미양은 바로 그날부터 조직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겁쟁이가 됐다. 내 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렸다. 하지만 미양아,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폭력적인 세계에서도 너만의 원칙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조직을 떠난 후 사람들이 말해줬다. 너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했고 불의를 참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했다고. 미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미양아,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서, 너를 품어주지 못해서, 마지막에라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미양은 유서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당신은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이유였군요. 미양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양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장도리를 다시 봉투에 감아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였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두칠아, 나 아직 서울에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미양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두칠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미양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적이 되어 있었어요. 좋아. 내일 밤 8시 옛날 우리 사무실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누님. 미양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의 유서를 펼쳤습니다. 미양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끝내겠어요. 미양이 유서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딸로서
마지막까지 떳떳하게 살겠다고. 내일이면 박두칠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겠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요. 다음 날 저녁 미양은 20년 전 남부파 사무실이 있던 을지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박두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어요. 한때 미양의 오른팔이었던 날렵한 청년은 이제 배 나온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님, 정말 오셨네요. 박두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두칠아. 미양이 차분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전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박두칠은 소름이 돋았어요. 누님, 일단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박두칠이 카페 안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자. 옛날처럼. 미양의 말에 박두칠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부하들을 배치해 놓았지만 미양 앞에서는 왠지 불안했어요. 누님,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누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미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직이 와해되고 있었어요. 다른 파벌들이 침범해 오고 저라도 나서지 않으면 다 무너질 상황이었거든요. 박두칠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팔아먹었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살린 거예요. 지금 청산회를 보세요. 얼마나 큰 조직이 됐는지. 미양은 박두칠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럼 내 아버지는? 아버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었어요. 직접 지시 안 했으면 책임 없어? 미양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두칠이 뒷걸음질 쳤어요. 누님, 진정하세요.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 미양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양아, 근데 그 시절 다 끝났잖아. 너도 그만 잊어. 박두칠이 반말로 바뀌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넌 날 배신한 걸로 끝났겠지. 하지만 내 아버진 너 때문에 조롱당하다 눈도 제대로 못 감았어. 미양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죗값을 내가 받아내는 거야. 그 순간 미양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박두칠이 뭔가 말하려던 찰나 미양의 손이 그의 목을 잡았어요. 박두칠이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미양의 손목 움직임 하나로 그의 팔이 뒤로 꺾였어요. 누님, 제발. 박두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주변에 배치해둔 부하들이 달려오려 했지만 미양의 눈빛을 보고 주저했어요. 미양은 박두칠의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조였습니다. 20년간 쌓인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박두칠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때 미양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유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미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두칠을 놓아줬어요. 하지만 이젠 나도 지옥에 갈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 박두칠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칠아,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미양이 박두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 누님, 안 그러면 다음엔 안 참아. 미양의 말에는 농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두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양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박두칠이 소리쳤어요. 누님,
그럼 누님은 뭐가 될 건데요? 또 20년을 숨어 살 거예요? 미양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 딸로 살 거야. 미양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박두칠은 미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배신했던 그 누님이 결국 더 성숙해져 돌아온 거였어요. 미양은 을지로 골목을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의 원혼도 편안해지셨을 거고 자신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도 느껴졌어요. 20년간 품고 살았던 분노가 사라지니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누님, 저 퇴원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다 끝났어, 대호야. 정말요? 박두칠이? 응.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하자. 미양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두칠과의 대결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양은 마침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작은 산자락, 강씨 집안의 오래된 선산 한쪽에는 늦은 봄 햇살이 스며드는 수목장 묘역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습격 때문에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아버지를 이제야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잎이 넓은 단풍나무 아래 검은 빛이 도는 조촉한 묘비 하나가 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무처럼 살다, 무쇠처럼 남다. 미양이 직접 새긴 묘비명이었어요. 평생 몫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새소리마저 조용히 물러선 듯 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미양은 검은 옷차림으로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미양이 작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보내드리네요. 지난번 습격 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안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어요. 나 이제 진짜 놓을게요. 미양이 가져온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옛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에 들고 온 흙 한 줌을 묘비 곁에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신 고향 마을의 흙이었어요.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목공 연장 하나. 아버지가 평생 쥐고 살았던 대패 손잡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나무였어요. 이것도 아버지와 함께 계셔야죠. 대패 손잡이도 함께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도구가 이제 영원히 아버지 곁에 있을 테니까요. 바람이 한번 세게 불고 단풍잎 하나가 그녀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푸른 잎이었지만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미양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무겁고 깊은 허리를 천천히 숙였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유서 읽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절 사랑하고 계셨죠. 절을 하면서 아버지의 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20년간의 오해가 모두 풀어진 기분이었어요. 두칠이도 용서해줬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딸이 되려고 해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미양의 눈동자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담담한 평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도 끝났고 원망도 다 내려놨어요. 앞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 딸로만 살 거예요. 미양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묘비에 비쳐 따뜻해 보였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게요. 작별 인사를 마치고 미양은 등을 돌려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걸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청산에도 과거의 원수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양이 진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 미양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대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누님 잘 마치셨나요? 미양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저녁 먹자. 오늘은 내가 살게.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20년간의 원망을 내려놓고 마침내 평온을 찾은 미양. 복수보다 강한 것은 용서였고 증오보다 깊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미양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